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태즈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태즈님이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밝은 목소리로 또 뵙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밝은 목소리로 뵐 줄 알았더니.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으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럼 다시 사인 주시죠. 이거 이렇게, 예. 제가 눈치가 더럽게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는 당연히 항상 텐션이 높으셨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아서. 자,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녁입니다. 예. 식사들은 자셨는지 모르겠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또 이른 아침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눈곱도 못 떼고 앉았네요. 예. 자, 오늘 태즈님께서 그래도 또 시간 내주셔서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는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태즈예요.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자칭 반달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건달도 일반인도 아닌 사람인데, 제가 뭐 그렇다고 그쪽이랑 인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옛날에 그냥 모 검색 엔진에서 운영하던 팟플레이어 같은 곳에 라디오로 진행할 때 알게 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자기 입으로 반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쁜 일을 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뭐 건실한 사업가이신 것 같은데 자기는 자의반 타의반 반달 인생이다 라서 반달이라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도 이분은 똘비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분은 20대 시절, 시기로 치면 90년대 초반일 거예요, 아마 이때가. 이때 이분은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어떤 일본 영화를 보고 와, 일본 진짜 쩐다, 살고 싶다,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일본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이분께서 말씀하신 게 그때 괜히 그 영화를 감명 깊게 봐서 내 인생이 더럽게 꼬였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분은 스카이 바로 아래 단계의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명문대학교죠. 스카이 바로 밑등급 대학을 다녔으니까. 그리고 학창시절도 공부만 하고 학교집, 학원집 뭐 이런 식으로 살던 인생인데 늦바람이 무섭다고 일본에 대한 로망이 생겨버리니까 그쪽으로 대학교를 편입을 한 건지 재입학을 한 건지 뭐 하셔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일본에서 재계서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아주 큰 무역회사에 입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그때 일본 직장 문화는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굉장히 빡빡했다. 너무 빡빡하고 너무 위계질서가 내가 그 당시 때 동시대 한국에서 직장생활 안 해봤지만은 적어도 일본이 더 빡세고 업무가 더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근은 밥 먹듯이 하고 대신에 돈은 한국에서 버는 것보다 몇 곱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원한 일본 생활은 이게 아니었어요. 조금 더 여유롭게 있으면서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일본 여름 풍경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약간 버들나무 막 하면서 자전거 떼릉떼릉 타면서 논밭 가로지르고 뭐 이러면서 그런 거를 눈에 담고 싶고 그랬는데 일에 치여 사니까는 그런 거를 못 담고 사니까는 이거는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다. 내가 영화에서 봤던 그런 일본의 모습이 아니다. 내가 일에 치여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돈은 조금 덜 벌더라도 사람에 안 치이고 일에 안 치이는 그런 워라밸이 좀 있는 일을 한번 구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 큰 기업을. 그래서 한적한 곳이 어딨나 한번 지도 같은 것도 보고 지역 같은 거 안내문 같은 것도 보고 그 지역에 있는 또 구인 광고 같은 것도 보고 하다 보니까는 어떤 조그만한 소도시인데 단순 사무직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접하게 돼요. 근데 그 도시에 대해서 1도 지식이 없어서 이 도시가 과연 갈만한 도시인지 아닌지 막 비교를 해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일본 여름의 풍경을 딱 담을 수 있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여기다.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일본 라이프다. 이게 진짜 와타시와다 이러면서 그곳으로 이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동 시간은 대충 도쿄에서 6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곳이었는데 기차역에 딱 내리니까는 진짜 아담하고 이쁘고 정리가 잘 된 시골 마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눈앞에는 딱 내리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앞에는 밭인지 논인지 열심히 일하시는 농부님들도 보이고 풀네음도 코끝을 살살 간지럽히는 게 딱 이거다, 이거지 이러면서
면접을 보러 네. 그 사무실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예. 그 사무실이 기차역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도보로 한 10분 내외에 있는 거리였는데 아무튼 면접을 보러 갔는데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데 첫 인상이 뭐랄까 좋게 말하면은 촌티가 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고 제가 여쭤보니까는 그분 똘비라는 분이 말씀하시길 보통 우리가 양복을 입으면은 검은색이면 검은색, 회색이면 회색, 혹은 투 컬러로 맞춘다 해도 어울리는 색으로 입잖아요, 대부분. 자켓은 뭐 갈색이라면 바지는 검은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톤이 좀 낮게끔 입는데 그분께 설명하시기를 자켓은 갈색인데 예? 예를 들어서 바지는 핑크 그리고 또 안에 와이셔츠는 파란색 그런 식으로 옷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걸 보고 나서도 그냥 패션에 자기만의 철학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런 것보다 더하고 더한 파격적인 패션을 이미 도쿄에서 눈에 질리도록 담아왔거든요. 막 굽이 40cm 되는 거 막 신고 다니는 사람도 봤고 머리를 산다라박보다 더 높게 세우는 사람도 봤고 그랬던지라 이런 패션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패션이구나. 예. 거기다가 내가 뭐 디자인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여기서 단순 사무직을 하려는 건데 뭔 상관일까 생각에 첫 만남은 다소 독특했지만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 똘비라는 분의 스펙을 보니까는 여기에 올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대학을 나왔고 일본에서 엄청 큰 대기업을 다니다가 굳이 시골로 와서 간단한 사무 업무를 하기 위해 여기로 왔다는 거에 대해서 예. 약간 신비한 듯 쳐다보죠. 왜 여기 와 계시냐. 당신은 저기 도쿄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똘비라는 말씀하시길 그런 삶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왔다. 여기 보니 근무 시간이 이렇게인데 추가 근무도 없다고 해서 괜찮을 것 같아서 왔다라고 말하니까는 그래도 희한하게 보더래요. 일단은 희한한 게 한국 사람이고 명문대 출신, 대기업 출신 이런 사람이 여기 와서 일을 한다. 우리는 좋은데 괜찮으시겠냐고 또 한번 재차 물어보더라고요. 괜찮다.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단순 업무이긴 한데 네. 이게 지금 뭘 하는지 우리가 말하는 걸 들어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가도 된다라고 말을 하더래요. 뭔 이상한 일을 하길래 이런 말을 하나 싶어서 들어봤대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간단한 사무 업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야쿠자예요. 일단 빠친코를 운영해요. 이 도시에서. 그리고 상품권을 받아오면 현금으로 바꿔주는 사무실이 있는데 그거를 장부에 적는 걸 기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 구인구직할 때 단순 사무직이기에 지원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는 그런 일이라서 똘비도 살짝 꺼림칙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불법이 아니래요. 예.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그 당시 때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또 여기서 면접관이 말해주기를 우리가 원래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주기로 했으면은 당신은 스펙도 좋고 굳이 여기 와서 일하고 싶다고 하면은 400만 원에다가 숙식 제공해주겠다. 일단 멘션 같은 거 우리가 쓰는 멘션이 있는데 거기다 지내시면 되고 예. 식사하시는 거 영수증만 들고 오면은 바로바로 현금으로 주겠다. 나쁘지 않잖아요, 조건이. 또 들어보니까 이래서 약간 무장이 해제가 되면서 괜찮은 조건. 그 당시 때 그분들이 말했던 그 금액은 이 사람이 원래 다니던 그 회사에서 받던 임금의 70% 정도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집세도 공짜, 밥도 공짜, 거기다가 또 마을도 조용하고 이 사람들 보니까는 우리가 TV에서 봤거나 영화에서 보는 야쿠자들처럼 인상이 세거나 이게 아니라 약간 좀 나쁘게 말해서는 덜 떨어져 보이고 좋게 말해서는 순박한 사람들처럼 보이더래요. 그래서 내가 도쿄에서 봐왔던 야쿠자들 무리들의 모습이랑 여기랑 너무 틀리다. 이 사람들 보니까는 그렇게 뭐 몸에 문신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경계심 풀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잘 됐다. 그러면은 오늘은 일을 할 수 없으니까는 어디 보자. 이번 주는 그때 예를 들면 목요일이라고 치면은 목, 금, 토, 일은 쉬시고 4일 동안은 동네 분위기도 파악을 하시고 월요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걸로 하자. 월요일 날 아침 9시까지 이곳으로 오시면 된다. 라고 말하고 다른 부하 직원한테 차로 숙소까지 데려다 주라고 말을 하셔가지고 똘비라는 분이 그 차를 타고 숙소로 가게 돼요. 네. 근데 이 시골 특성이 조금만 벗어나면은 논밭이잖아요. 근데 그 도로 끝에 꽤나 이쁘게 잘 지은 맨션 하나가 있더래요. 오. 근데 그 맨션으로 가는 길이 정비는 다 된 부지 같은 걸로 다 구역을 나눠놓은 자리인데
초입길은 주차장에 있고 그 뒤에 그냥 그 부지들은 다 비어있는 땅인데 그 길 끝에 맨션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맨션 뒤로 강이 흐르고 그리고 그 맨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간 높은 담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담을 지나기 위해서는 큰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그 문을 지키는 경비가 있어요 또. 그래서 뭐 배달을 시키거나 이러면은 거기서 경비가 픽업을 해서 갖다 줘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여튼 그 맨션을 배정받고 정문을 통과해서 차로 한 1분 정도 더 가니까 딱 맨션 앞에 정문에 딱 도착하더래요. 내려주고 호실을 배정받죠. 근데 제일 꼭대기층에 받았어요. 한 8층쯤 되는 걸로 그때 그분이 기억하시는데 그 데려다준 직원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8층에 딱 짐을 넣어주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보여도 우리도 조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밤에 좀 시끄러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숙소 쓰는 것보다 더 높은 곳을 일부러 줬다. 왜냐면 밑에 있으면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는 네. 이 밑에 층하고 밑에 층 아무도 없다. 1, 2, 3층만 우리가 쓰고 4층, 5층, 6층 이쪽은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는 아마 시끄럽진 않을 거다. 그리고 당신이 관여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마라. 이것만 지켜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만약에 당신이 책임질 수 없는 일에 관여를 해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내는 동안 시끄러운 소리가 나든 술 먹고 길바닥에 오줌을 싸든 신경을 쓰지 말래요. 알겠다고 했죠 그냥. 근데 그때 느낌이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약간 무게감이 느껴지면서 이 사람도 그래 야쿠자는 야쿠자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풀고 집을 싹 보는데 제품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냉장고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뭐 다다미식으로 된 방 같은 게 있고 그냥 약간 일본의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느낌으로 지어진 집이래요. 안방은 문이 돼 있고 화장실도 문이 돼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거실로 들어간 다다미 돼 있고 뭐 약간 이런 느낌적인 느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괜찮네 그러면서 뒷배런문을 딱 여니까 강이 딱 흐르고 바람이 싹 불면서 그래 이거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날 저녁이 되기 전에 잠시 낮잠을 한숨 잡니다. 네. 그러다가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한번 깨요. 한 오후 5시쯤에 이런 소리 깨는 거예요. 그때 뒤에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뭐지 하고 밑을 내려다보니까는 강가에서 사무실에서 봤던 사람들 중에 좀 약간 덩치가 있던 야쿠자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더래요 거기서. 그래서 물놀이를 하는구나 하고 보면서 담배를 한 대 탁 피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때는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봤던 거고 담배를 한 모금 두 모금 먹다 보니까는 물놀이가 아니더래요. 왜냐면은 물에 들어가 있는 사람 한 명이에요. 그 주변으로 둘러싸있고 주변 사람들은 웃으면서 있는데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야. 이게 뭐지? 라는 생각에 망설이고 있는 타임에 물에서 그 사람 꺼내서 다시 맨션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뭐지?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이거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날 이후로 주말까지는 별일 없이 지나가고 월요일날 출근을 하게 돼요. 일단은 월요일 출근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해보고 좀 안 될 것 같으면은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네. 하고 월요일 출근하는데 별거 없더래요. 너무 조용하더래요. 그러니까 밖으로 오는 사람도 몇 명 없고 그냥 출근해서 놀다가 퇴근하는 그런 정도? 그래서 굳이 나를 구인구직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정도로 네. 이거는 그냥 자기들끼리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인데 왜 나를 뽑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퇴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사건이 벌어지는데 퇴근을 하고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신입사원 오셨으니까 우리가 파티를 열어주겠다라고 번화가로 부르게 돼요. 술을 먹고 되게 화목한 분위기에서 식기도 약간 오른 상태로 다시 숙소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맨션으로. 복귀를 해서 잠을 자려고 이부자리를 피는데 뒷베란다 문 여는데 밑에 구석에 어떤 검은 물체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대요 계속.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는 아주 머리가 긴 여자가 벽을 보고 서 있더래요. 그냥 그 기모노 같은 옷을 입고 얼굴을 안 보여주고 벽을 바라보고 서 있더래요. 깜짝 놀래죠. 근데 거기다가 이게 방에 불을 끈 상태가 아니라 방에 불을 킨 상태였어요. 집에 들어온 방에 불이 켜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쪽 면으로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죠. 귀신이고 뭐건 간에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든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든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누구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누구시냐고요 하면서 저벅저벅 걸어가니까는 여자가 보통은 걸어오면은 힐끗 보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라고 하고 어깨를 잡았는데 너무 차갑더래요. 손이 얼 정도로 차갑더래요. 그래서 차가 손 떼는 순간 그 사람은 사라지고 없는 거야. 뭐지 이거? 내가 술에 취해 잘못 본 건가? 근데 그렇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생생하잖아요, 이 광경이. 예. 너무 찝찝한데? 라는 생각에 잠은 자야겠고, 너무 찝찝하고, 원래 거실에서 잠을 잤는데 안방으로 침구로 옮겨서 일단 잠을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에 출근을 했어요. 근데 출근을 하려고 1층으로 딱 내려갔는데 1층 입구에 생전 처음 보는 껄렁껄렁한 사람이 인사를 하더래요. 좋은 아침이라고. 그러길래 반갑다고 하니까 새로운 신입사원이냐고 하길래 맞다고 하니까 내가 어제까지 출장 갔다 와서 오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담아내기 과장이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더래요. 근데 되게 젊어 보이더래요. 한 22, 3 머리는 노란색의 전형적인 일본 양아치 같은 스타일로 입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보면서 실실 웃더래요. 자기를 보면서 여기 온 거 축하한다고 그래갖고 반갑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어제 봤냐고. 아니요, 어제 뭘 봤냐고 하니까 어제 그 집에 있는 귀신 봤냐고. 웃으면서 말을 하는 거야. 귀신이니까 그 있잖아, 벽 보고 있더래.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원래 그 집에서 있는 귀신이라고.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이렇게 하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무슨 재밌는 얘기 한다고. 나 지금 출근해야 된다. 이따가 하자. 괜찮다고. 내가 거기서 높은 위치에 있어서 내가 전화 한 통 하면 된다고. 재밌는 얘기 하나 해서 내가 듣고 가라고. 근데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똘비라는 분이 그래 한번 일단 얘기는 들어보겠다니까는. 도박을 하러 오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차를 팔고 어떤 사람은 집을 팔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들어놨던 적금을 깨서 한탕주의 삼아서 여기 덤벼들고 어떤 사람은 팔 게 없으면은 자기를 팔고 자기도 팔아서 안 되면 뭘 팔겠냐길래 모르죠. 그러니까는 자식을 팔겠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뜬금없잖아요. 입사한 지 하루 됐는데 그럼 자식을 팔고 그 다음에 뭘 팔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뭘 팔 게 있나요? 그쯤 되면 더 있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희망을 팔겠지 이러는 거야. 희망이요? 라고 물어봤어. 다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잘 들어봐. 그때 도박 몫으로 카이저라는 그 만화가 있잖아요. 정말 좋아하죠. 그 보면은 지하로 가서 돈을 벌어서 탈출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도박을 하고. 지하가 그거는 희망 있죠. 희망. 그렇죠. 나갔을 때 희망이 있잖아요. 그 희망도 돈이다. 그 희망까지 우리는 가져간다. 나중에 정 팔 게 없으면 우리는 희망을 주는 척하면서 희망을 다 뺏는다. 그래서 나는 가끔 내가 해이해지거나 내가 인간성을 조금 더 가질 것 같으면은 나는 그 집에 가끔 올라가 잔다고 혼자. 귀신을 보는데 나는 무섭지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들으면서도 이런 사이코 같은 소리가 다 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에 타라고 내가 데려다 준다고 차에 타서 출근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출근해서 하루 종일 야한 잡지만 봐요. 야한 잡지만 보고 막 야한 말만 하고 난 나라 이러면서 소리만 지르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뭐하는 미친놈이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제 이틀 일했는데 안 되겠다. 그만둔다고 말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그 젊은 사람이.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그 지부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면접 받던 사람들은 그냥 부하 직원들이고 그 사람한테 딱 갔어요. 가가지고 사실 할 말이 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똘비를 쓱 보더니 하는 말이 그만두게? 라고 말을 하더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약간 틀린 것 같다. 내가 여기서 일을 하는 게 나한테도 발전되지 않을 것 같고 여기서 내가 생전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다 보니까는 약간 좀 정신적으로 혼란이 온다 라는 생각을 해서 내가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앞뒤가 약간 흐리멍텅하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 담아내기 과장이라는 사람이 책상을 탁 치면서 요시 하면서 딱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그럴 줄 알았다고. 너 그럴 줄 알았어. 좋아 그러면은 그만두고 싶으면 나가서 네 짐 찾고 방 빼서 가. 우리 안 잡아.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미안하다고. 일한 거는 안 받겠다니까. 이런 것도 받아가야지. 왜 안 받아가냐고. 짐 다 정리하고 다시 이 사무실로 오라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오라고. 아니면은 혼자 들 짐이 좀 많으면은 우리 직원 데리고 가라고. 아니다 택시 불러 가겠다. 택시 여기 못 들어가니까 그냥 차 타고 가라. 이러면서 직원 하나 붙여가지고 야 너 짐 실어가지고 다시 일로 와. 이래갖고 집에 가서 짐을 싣고 다시 왔대요. 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그 담아내기 과정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근데 이건 알고 가야 된다고. 뭘 알고 갑니까? 그러니까
너가 여기서 봤던 것들, 우리가 하는 것들, 뭐 내가 했던 말들 네가 함부로 떠들면 나 뭐가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일은 없다. 제가 뭐 남는 게 있다고 오늘 겪은 일을 말을 하겠냐 들은 얘기를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담아내기 과정에 하는 말이 나 믿어? 아니요. 그래 그럼 내가 널 믿겠냐? 너 내 이름 정확히 알아? 내가 자고 나란 환경 알아? 너 내가 부모님이 계시는지 형 동생 있는지 누나가 있는지 너 알아? 나에 대해 알아? 그렇게 알아도 안 믿는 게 사람들인데 오늘 처음 본 너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믿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똘비라는 분이 그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말하니까는 뭘 하나 적으래요. 그래서 뭘 적냐니까 각서 같은 건데 적으라고. 어떤 각서인가 하고 보니까는 이 얘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을 내고 가겠다. 그러면 보내주겠다 이거예요. 너가 비밀 유지를 하기 위해서 네가 1억을 맡겨놓고 가라. 우리가 보고 한 10년 정도 있다가 네가 만약에 뭐 진짜로 아무한테 말 안 했으면 그때 돌려줄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아니 이게 뭔 일이냐. 이게 앞뒤가 맞는 이게 가당치는 한 내용이냐. 그러니까는 담아내기 과정이 그치 말이 안 되지. 네가 지금 비밀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이래서 조선놈들은 참 멍청하다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조선놈이란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더래요. 그래서 약간 발끈하는데 그 담아내기 과정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성질 부리면 너 뒤진다 이렇게 딱 말을 하더래요. 너 여기서 지금 세포 하나라도 움찔하면 넌 나한테 뒤지는 거야. 너 여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왔나 본데 네가 이쪽 문화를 모르니까 단순 사무직을 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구인구직이 뭔지 모르고 와서 하루 이틀 일하다가 우리가 만만해 보여서 가겠다는가 본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구인구직 올라올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이런 일인지 알기 때문에 안 올라고 한다 원래. 여기서 일하는 걸 별로 안 좋게 보고 그래서 안 올라고 했는데 너는 약간 멍청하게 끌려 들어왔으면은 네가 멍청하게 두 번로 왔는데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너를 그냥 보내주겠냐고. 여기서 너의 선택지가 두 개 있다. 1억을 내고 가든지 아니면은 딱 1년만 일하고 가라. 대신 우리가 원래 주기로 했던 70%의 돈 주겠다. 그래서 그 똘비라는 사람이 한 말이 근데 그 방엔 못 있겠다. 귀신 나오는 방을. 알겠다. 그럼 귀신 안 나오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오게 할 수가 있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따라와 이러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차를 타고 또 맨션으로 가더래요. 그래갖고 부하들 몇 명 데리고 근데 그 맨션 천장을 뜯더래요. 뜯어내니까는 거기에 랩으로 칭칭 감겨진 그런 사태들이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이거 치우고 이거 우리 신사에 맡기고 절 좀 하면은 귀신 안 나와. 귀신보다 무서운 게 우리야. 귀신이 뭐가 무섭냐 사람이 무섭지. 트렁크에 싣고 가더래요. 근데 이게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게 참 똘비라님께서 말씀하시길 자기는 타국이잖아요. 아예 나 하나 없어지면은 뭐 어떻게 찾겠어요. 타국에 나 혼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만의 로망을 가지고 시골에 와서 살면 되겠다라고 했지만은 정작 시골이 위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진짜 멍청하게 내가 시골 내려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부하 직원들은 그 랩에 쌓인 것들을 가지고 내려가고 담아내기 과정을 앉아가지고 담배를 한잔 탁 피면서 됐으니까는 일하러 가야지 라고 어깨동무를 다시 딱 하고 나가서 다른 차를 타고 일을 하러 가요. 근데 똘비라는 분이 일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근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때 똘비라는 분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왜 이걸 물어봤는지 난 지금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 담아내기 과장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러면은 경찰들이 가만히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그 담아내기 과장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가만히 안 있지. 가만히 안 있는데 여기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공권력을 주무른다는 그런 소린가? 이거 약간 위험한 발언인데 이 생각을 했는데 야 여기서 우리 가게 우리 어떤 야쿠자도 뭐 먼 파가 있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부에 빚을 안 진 경찰이 없다고. 우리는 안 좋은 약도 하고 안 좋은 사업도 하고 우린 돈 되는 건 다 한다. 넌 잘 모르나 본데 여기가 너 뒤에 저거 강 조금만 내려가면은 바닷가로 바로 이어진다고. 네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중국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가 그럼 무슨 일을 하겠냐고. 그리고 연초에 우리는 중국 사람도 엄청 많이 놀러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기가 빠찡코가 여기 허름한데 왜 있는 줄 알아? 이건 내국인 상대하는 거 아니라고. 연말이나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빨간 날 이럴 때 중국인들 온다고. 와서 여기서 아주 많은 일을 하고 간대요. 아주 많은 걸 사가고 아주 많은 걸 해간다.
우린 그걸 제공해주고 그러는 곳이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경찰들한테 뇌물 같은 거 안 먹인다. 예. 한 번 빠진거 데리고 오면 다 빠져갖고 안 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뭐 담보 같은 거 잡거나 그러지 않는데 경찰들이나 공무원들은 안 잡는데 그냥 적어만 놓는데 장부에다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더라도 크게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한다. 왜? 긁어 부서를 만들기 싫으니까. 근데 넌 참 웃기다. 그게 왜 궁금할까? 야, 너 되게 웃기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 담아내기 과장이라는 사람이. 야, 너 역시 깡이 보통이 아니다. 보니까는. 네. 야, 너랑 갈 데가 재밌는 곳이 또 있다. 라고 말을 하더래요. 재미난 곳 또 어딨냐고 똘비랑 분이 물어봤어요. 예. 나랑 갈 곳이 또 어딨냐. 그러니까는 일단은 일을 하고 주말쯤 돼서 낚시나 한번 하러 가재요. 낚시를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똘비랑 분. 낚시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는 그냥 배 타고 나가가지고 대충 던지면 알아서 낚아온다고. 알아서 올라오니까는 따라오라고. 주말에 뭐 그래 쉬는 날이니까 초과 근무 쳐줄게. 가자고. 나 너 마음에 든다. 뭔지 모르게 마음에 든다. 가자고 한 거야. 그래서 그 평일날 일을 하고 사실은 도망칠 생각도 했대요. 그냥 내가 이거 도망쳐야겠다. 짐 다 놔두고 맨션 탈출해야겠다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맨션은 담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경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뒤로 강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바로 뒤에 강이 아니라 한 4, 5m 위에 절벽 위에 지어진 맨션이라 가지고 4, 5m 뛰어야지 강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수심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멀리 뛰기를 해봤자 강 깊숙한 곳까지 뛸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대요. 뛰어봤자 내 머리 깨질 거고 도망을 치려고 해봤자 잡힐 거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똘비라는 분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중식들은 그릇을 가져가잖아요. 배달을 시키면은 그릇을 밖에 내놓으면 가져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본의 어떤 그런 체인점 같은 게 있어서 배달을 시킨 다음에 그 그릇 밑에 테이프로 해가지고 살려달라고 종이를 적어서 붙여서 그릇을 내놨대요. 그날 저녁에. 근데 그릇을 내놓고 한 3분 지났나? 똑똑하더래요. 예. 그래서 문을 열었죠. 그러니까 경비 한 4명이 아주 기분 나쁜 얼굴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니까는 이런 쥐새 같은 새끼면서 겁나게 때리더래요. 발로 밟고 머리 발로 차고 피는 막 나고 있는데 이런 거 뭐하러 적어보냐고. 야,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그래 쓰레기 나가나 보다 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고. 우리가 너 남긴 밥 한 숟가락 다 산다고. 네가 밖으로 뭘 내보는 줄 알고 너 나 믿냐? 난 너 안 믿지. 너 처음 보잖아. 나도 너 처음 봐. 그러니까 그 담아내기 과정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 똘비라는 분이 공포에 질리기 시작해요. 큰일 났다 이거.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그날 저녁에 또 잠이 들었어요. 또 사람이라는 게 맞고 뭘 하고 무섭고 뭐고 간에 피곤하면 잠이 들잖아요. 그 똘비라는 분 말씀으로는 울다가 잠이 들었대요. 울다가 아파하고 낑낑대다가 잠이 들었대요. 근데 꿈에서 그날 첫날에 봤던 여자가 또 나오더래요. 벽에 붙어가지고 긴 머리로 해갖고 귀신 안 나온다며 담아내기 과장아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자가 손으로 창문을 가리키면서 계속 막 손가락으로 뭐를 막 표현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더래요. 한자 같은데 손으로 뭔가 표현을 하는데 뭔지 모르겠더래요. 그 와중에 꿈에서 깨게 돼요. 그래서 뭐지?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침에 또 출근을 해서 또 반복되는 일상을 가지게 돼요. 근데 이런 꿈을 한 달간 꿨다고 하더라고요. 다르게 뭐 나를 괴롭히려고 온다거나 그게 아니라 근데 이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쉬는 날이나 뭐 아니면 퇴근을 일찍 한 날에 있으면 항상 맨션 1, 2층에서는 사람 막 곡소리 나고 이런 소리 나고 뭐 차들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있더래요. 그러다가 똘비라는 분이 일을 하신 지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중국의 춘절이라고 불리는 그런 명절에 일본 본토로 아주 많은 중국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앞서 말했지만 탈출을 당장 할 수 없었고 할 길도 없고 방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수긍하면서 살기로 했던 시간이 좀 지나서 춘절이 온 거예요. 일단 뭐가 되었든 사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살아야지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살기로 하고 근데 이 명절에 수많은 중국인들이 버스를 타고 들어오고 기타 다른 수단으로 들어오는데 스님들도 들어오고 다른 종교 쪽 기독교 쪽 인사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일반인과 거의 다름없는 비율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똘비라는 분은 단지 복장만 이런 건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거기서 술도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누가 보면 고기에 미친, 술에 미친 사람인 착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먹고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아주 큰 사실을 알게 된 게 있어요. 이 똘비라는 분이. 여기는 단순한 자기가 알고 있던 변두리 야쿠자 조직이 아니에요. 여기는 중국과 일본 어둠의 조직이 만나서 물물 교환을 하거나 서로 청탁을 하는 장소인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그런 곳인데, 훗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야쿠자 무슨 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조직의 어느 지부는 이름만 빌렸을 뿐이고, 이분들이 주로 하는 거는 그거예요. 고로시야. 고로시아라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만화책 보면은 청부업하는 그 만화책이 하나 있거든요. 일본 만화 중에. 야쿠자에서 청부업도 하고 사람으로 장난질도 치고 누군가 얘를 좀 감금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데리고 오고, 폭행이 필요하면은 폭행도 해주고, 그리고 감금이나 이런 것을 했던 장소가 지금 똘비가 묵고 있는 숙소예요. 그러니까 이 구역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마네기 과장이고, 근데 특이한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감금과 폭행이 있는데, 그리고 이곳에서 원수를 지거나 도박에 빠져서 채무를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거나 사업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사람을 납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돈을 받고 상대편 라이벌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데리고 오고 혹은 일에 방해가 되는 자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곳이었어요. 관리도 하고 처리도 하는.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똘비가 있었는데, 그럼 이 지역에도 엄연한 치안 병력이 있을 텐데 왜 아무도 모르고 왜 가만히 있을까?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을 주민들은 이런 곳인지 몰라요, 애초부터. 왜냐면은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어떤 기업 연수원, 어떤 기업 어디 교육원 이런 거 산속에 숨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어느 대기업의 이름을 걸어놓고 연수원 이런 거 붙여놓으면은 사실 일반인들이 거기 들어갈 일도 없고 그냥 연수원이구나 하고 말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런 곳들은 물 좋고 공기 좋은 산 그러는 쪽에 많잖아요. 그 지역은 그런 쪽으로 연수원이 많은 대기업의 연수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유명하던 곳이었고, 근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그런 식으로 다른 쪽으로 쓰이고 있던 거죠. 그리고 이곳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그런 분들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그 당시 일본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정치인을 하고 있어요. 좀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 공직자라고 친다면은 그의 아들이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아버지가 닦아놓은 길을 밟아 나가는 수순으로 세습정치처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통일조직이 힘이 없다고 하잖아요, 일본에서. 근데 그 똘비가 있던 시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권력과 같이 밀착해서 힘이 있던 시절이었고, 큰 사건이 노출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시스템적으로 드러날 수가 없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카르텔처럼.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은 모르고 어차피 여기는 우리 동네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연수원이 많은 동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다시피 맨션 들어가는 길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차를 끌고 좀 더 들어가야지 맨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음이 나거나 냄새가 나거나 이렇게 해도 딱히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큰 대지를 쓰고 관리를 하니 딱히 소리가 새어나가지도 않고, 대량의 인원이 들어가더라도 연수 왔나 보다 뭐 그렇게 알고 있으니 그 지역 주민들은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이 솔직히 뭐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감귤이나 한라봉 하면 떠오르는 게 어디겠어요? 제주도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지역에 특산물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넘버원의 특산물이 있는데 그게 또 유명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발전이 돼 있어가지고 약간 좀 시골틱한 분위기가 많이 나요. 아무튼 그렇게 됐었고, 이 모든 걸 나중에 알게 될 때쯤,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게 될 때쯤 두 번째 춘절이 찾아와요. 여기서 나갈 수 없다고 판단 섰고 성실히 일을 했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했대요. 어차피 내가 여기서 나가봤자 나는 안 된다, 못 나간다 하는 생각에. 그렇다고 뭐 일선에 뛰어들어서 누굴 혼내거나 뭐 나쁜 약을 공급하거나 제조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원래 하기로 했던 정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및 이제 뭐 세탁 같은 거 시도하는 일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다마네기 과장의 신임을 얻게 돼요. 다마네기 과장은 슬슬 자기에게 어느 정도의 권력을 쥐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을 테스트할 때 그 사람에게 일정한 권력을 쥐어줘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마네기 과장 아래에는 총 3명이 아끼는 부하가 있었는데
그 부하들과 독일 선상에 설 수 있는 자리를 줬고 필요시에는 담화내기 과정에 다음 가는 권력을 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솔직히 다 내려놓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는 이쁘게 봐줬던 거죠. 정말로 또 솔직히 금융치료가 좀 컸대요. 내가 솔직히 이 정도 돈 받으면서 누구 눈치 안 보고 일을 하고 있는 거에 약간 녹아든 거죠.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희미해지고 뭐 자신한테 하대하는 사람도 딱히 없고 다들 보면 인사를 하니까는 그때 당시를 회상하는 똘비는 나는 그때 아마 내가 가진 원래의 본성 그러니까 내 천성을 봤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그냥 내가 대단히 잘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나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 근데 나도 원래 나쁜 사람이 같다라고 이렇게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렇게 계속 지내고 있다가 이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박 중독자 혹은 뭐 조직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일선에 나서서 어느 정도 손에 드는 지경까지 이르렀대요. 이 똘비라는 분이. 그 중에서는 한국인 조직 풍기배 두목급도 있었고 한국에서 넘어온 도박꾼도 있었고 안 좋은 약을 하다가 빚에 의해서 팔려온 여성분들도 있었고 근데 반대로 큰 대륙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나무 장사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대다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관리하면서 신임을 얻고 자기도 이 일에 적성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무렵 어느 날 중국에서 들어온 상품 아닌 상품을 보고 있을 때 알게 된 부분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춘절 때 늘 중국인들을 보디가드 하는 그 일행들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싸움을 하거나 그런 전투 요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중국말을 할 줄 아는 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은 늘 다를 것과 없이 물건을 받았는데 그 물건에서 북한 사람이 섞여 있더래요. 근데 그 똘비라는 분은 북한 사람들을 맨투맨으로 본 건 처음이니까 당황해하고 있는데 중국인이라 생각했던 이때까지 봐왔던 가드들이 조선말을 쓰면서 발로 차고 욕을 하는 광경을 봤대요. 야, 이거 내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은 조직이구나. 중국, 일본만 엮여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내에 있는 탈북자, 북한 사람도 관련이 있구나. 와, 이 광경은 진짜 이게 지옥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잔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시신이 발생이 되면은 옆에 공장이 있었대요. 사료 만드는 공장 같은. 그럼 거기에 분쇄기에 해서 비료처럼 포장을 해서 차에 실어 날랐다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 그걸 유통하거나 따로 판매하진 않고 그렇게 비료로 만든 걸 바다에 뿌린다던가 아니면 그 인근에 낚시를 가는 조직원들이 그 포대를 들고 가서 미끼처럼 뿌려 썼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곳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느 조직에도 속한 쪽이 아니고 세탁소 같은 곳을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자금 세탁, 뭐 위협을 가하는 자들 암살도 해주고 나쁜 약도 공급해주고 제조가 필요하면 해주고 장소도 빌려주고 밀항이 필요하면 배도 제공해주고 기타 등등 이런 거를 하는 업체였던 거예요. 이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 담아내기 과정에 똘비를 호출을 해요. 그래서 호출해서 불려가서 이야기를 듣는 게 뭐냐면은 너 중국으로 출장을 가야겠다. 거기에도 우리 사무실이 있다. 근데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쭉 봐오니까 우리 똘비라면 맡길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일 처리하고 뭐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지 다 알잖아. 솔직히 내가 너를 몇 년간 의심을 하고 봤는데 일하는 거 보니까 우리 사람들보다 더 나서서 하는 거 보고 식구 같으니까 여기서 노하우란 노하우는 다 배웠으니 이제 대륙으로 가서 우리 지역과 그쪽과 징검다리 역할을 해라. 대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의 일정 부분을 커미션 떼어줄게. 길게 말고 딱 5년만 출장을 갔다 오자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기서 한동안 잊고 살았던 한국으로 도망가는 생각을 문득 하게 돼요. 똘비라는 분이. 근데 한편으로 너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나약해진 게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인류애를 거의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나도 이 사람들과 똑같이 잡혀오면은 끝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뭐 한국으로 도망가겠다는 생각을 거의 못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꿈틀하더래요. 그러면은 당장 도망가지 말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도망을 가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날까지 휴가를 받아서 이런 짐 저런 짐 준비하고 갈 준비를 했는데 가기 전날에 담아내기 과장하고 1대1로 술을 먹게 됩니다. 그때 담아내기 과장이 이야기를 하나 해줘요. 똘비 내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대륙으로 가서 도망칠 생각 혹은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면 해봐. 근데 이건 알아라.
우리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없다. 막말로 네가 타고 도망가는 택시가 우리에게 빚을 진 약쟁이일 수도 있고 빚쟁이일 수도 있고 너에게 도움을 내밀면서 널 안전하게 한국까지 도와주겠다라고 말한 브로커나 혹은 친절한 시민들도 우리에게 빚을 진 빚쟁이나 약쟁이일 수도 있다. 네가 지나가면서 그냥 길에서 보는 이쁜 아가씨도 우리의 브로커일 수도 있고 네가 인적도 없는 시골로 산으로 도망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만나는 상꾼들도 우리 직원일 수도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네가 알다시피 더럽고 또 더럽고 더러운 일이고 여기 엮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다리 몇 개만 건너면 사람 찾는 거 일도 아니다. 돈 받고 아무도 지도새도 모르게 사람은 죽이는 거 봤잖아. 그렇다고 해도 어디 뉴스에 나오고 뭐에 나오고 하디? 왜 그럴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씩 웃더니 똘비야 너 혹시 무협지 좋아하냐? 이러는 거야. 나는 무협지를 좋아한다. 무협지를 보면 개방이라는 문파가 있다. 거지들이 있는 문파인데 거지들은 어디에나 있어. 그래 정보를 캐서 정보를 팔아먹고 살아. 그리고 하오문이라는 데가 있다. 그 사람들은 시장 상인, 일반인 그런 사람들이다. 흔히 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예. 그런 사람들이 정보를 찾아주고 암살도 하고 그러거든 무협지를 보면. 근데 우리가 바로 개방이고 하오문이야. 대륙? 땅 크지. 어마어마하지. 막상 네가 쏘면 찾기 힘들 수도 있어. 근데 너의 목적은 뭐야? 한국으로 갈 거 아니야. 헤엄쳐서 가게? 버스 타고 가? 비행기 타고 가? 아, 대사관. 그래. 들어가서 뭐 본국의 안전송환 요청 뭐 그런 거? 한국 들어가면 그래. 한국에는 우리 사람들 없어? 우리가 일 던져주면 좋다고 물고 빨고 해결할 사람들 넘쳐 흐른다. 잘 생각해 그냥. 뭐든지 잘 생각해봐. 참고로 도망가도 우리는 안 붙잡힌다. 뭐 우리가 뭐 그렇다 시덥지 않게 네가 먹는 숙소, 출퇴근하는 감시 이런 거 안 해. 대신 알려주는 거다. 딱 한 번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너는 알겠지만 한 번 더 각인시켜주는 거야. 여기서 배울 만큼 배웠고 여기서 일할 만큼 해봤으니까 굴러가는 시스템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냐 네가. 예. 그리고 한 가지 비밀을 더 말해주자면은 나 일본 사람 아니다. 나 북한 사람이다. 그래 옛날엔 니들이 말하는 조총련 그런 것까지는 아니야. 그냥 북한 사람인데 일본에서 나고 자랐어. 따지고 보면 나도 조선놈이라고. 그래서 너한테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조언을 해준다. 혹시나 도망칠 거면은 그냥 꽁꽁 숨어서 살으라고. 어디 뭐 한국으로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네 정체가 탈로 안 나게끔 꽁꽁 숨어 살라고. 근데 그렇게 해봤자 다 2년 안에 잡힌다고 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또 한국으로 가야 되는 이 마음이 또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제 중국에 넘어가서 똑같이 일을 해요. 대신 여기서는 보내주는 게 대부분이었고 거기서 뭘 해서 오면은 와가지고 또 뭐 분배를 하고 하는데 여기는 또 다른 수많은 조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장부를 정리하고 뭘 하고 이건데 여기서 중국에서는 나쁜 약에 관련돼서는 무조건 사형이거든요. 근데 누군가의 뿌락지로 인해서 혹은 그 똘비라는 분이 말씀하시길 공안에게 뇌물을 조금 덜 줬던 것 같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중간 책에서. 그래서 잡혀요. 중국에서. 그래서 나쁜 약을 팔았으니 일단 본토 중국인들은 다 사형을 받게 되고 네. 일단 이 사람은 중국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원래 중국인이 아니더라도 나쁜 약을 하면은 원래 사형이에요. 근데 한국이랑 중국이랑 그때 사이가 한창 좋을 때예요. 그래서 일단은 보류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관계가 좋아서 중국에서 한국 본토로 보내버립니다. 그냥 니네가 처리해라. 근데 이런 케이스가 진짜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죽는다. 근데 나는 조상에 도왔는지 아니면 뭔가 누가 날 도왔는지 한국으로 갔다. 한국에서 대충 나쁜 약 사범이라 해봤자 몇 년 안 살자 초범이면은 한 3, 4년 살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오는 날 담화내기 과정이 와 있더래요. 앞에. 담화내기 과정이 하는 말이 내가 너 한국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공안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한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아서 보낸 것도 있지만 뇌물을 써가지고 한국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어차피 중국 쪽은 이제 더 이상 나쁜 약은 힘드니까는 그 사무실은 닫아야 되고 한국에서 중간 프로포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똘비라는 사람을 한국에 심어놓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한국에 있는 지부장이 된 거예요. 흔히 담화내기가 말하는 뭐 하오문인지 개방인지 하는 그런 쪽의 지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쪽 일을 계속 도와주면서 솔직히 뭐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은 걸리거나 이럴 때는 가지치기처럼 밑에 애들 보내고 또 걸리면은 밑에 애들 보내고 항상 무언가 사업을 할 때 바지사장을 세워놓고 한대요.
이분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 봤을 때 했던 직업이 뭐였냐면은 부동산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부동산업을 하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적어도 관리하는 건물은 한 3,000채 정도 될 거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밑에 부하들부터 해가지고 쫙 모으면 자기 관리하는 게 그만큼이 된대요. 그 중에서 몇 채는 그런 것처럼 관리를 한대요.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그래서 가끔씩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인적 드문 곳에 쓸데없는 연수원이나 쓸데없는 기도원 같은 게 있는 데가 있다. 그런 거 다 내가 관리하는 거라고. 그리고 분이 말씀하시길 사이비를 만든대요. 저도 이거 옛날 돌비라디오 들은 적이 있는데 사이비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죠, 예. 이분이 사이비라는 종교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은대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쪽으로 뭐 나쁜 것도 유통도 하고 그 사람들 이용해 먹고 돈도 뽑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나만 있는 거 아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 나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담화내의 과정하고 잘 풀어서 일을 하나둘 덜고 있다. 난 이 일선에서 물러나 있다. 이제는 거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럽고 훨씬 냄새난대요. 내가 사는 세상은 그냥 부모님 잘 계시고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먹고 뭐 회사가 어땠니 뭐 여자친구가 어떻니 이런 거는 진짜 단편적인 거고 너희가 밝은 데서 술 먹는 거 그 이외의 어두운 장소에서는 뭔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는 알 수가 없다고. 이거를 살아서 말을 해줄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 이야기는 제가 지금 최대한 줄이고 맥락을 다 자르고 기타 등등 줄이니까 이야기가 약간 이렇게 된 건데 원래라면은 제가 돌빈이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가지가 원래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외전으로 제가 또 따로 계속 준비를 했어요. 예. 귀신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담화내기 과정 외전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리고 이분이 일선에서 물러난 또 이야기가 또 있어요. 예. 근데 그 부분들을 제가 하려고 하니까는 이 편당 한 40분씩 걸리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줄여도. 하나의 에피소드네. 그냥 외전이라고 하기보다는. 근데 이거는 따로 들어도, 예. 그러니까 이야기 앞뒤를 안 들어도, 그렇지. 예. 충분히 이제 이해는 가능한 내용이거든요. 별개구나. 네, 그리고 이거 어디까지나 개인의 경험에 의한 거고, 사실 여부는 솔직히 확인되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네. 근데 이 이야기 들려주신 분은 어디 가서 이야기해라. 누가 믿겠냐. 마음껏 해라. 허락받고 한 이야기이고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까먹고 있던 부분이나 제가 기억과 틀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연락을 해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안 맞는 부분 혹은 뭐 이야기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을 수정도 하고 검토를 해서 최대한 들은 그대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 분량을 어떻게 이렇게 조절을 해주셨을까? 우리 태진님 역시 뭐 짬바가 사실 시드래곤 짬바가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전체 기간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오래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태진님께서 또 저희 채널을 애정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태진님을 항상 애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뭐 지하 감옥에 방 하나 깔끔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만 좀 나신다면 항상 와주실 것 같은데 너무 바쁘시니까 또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격주로 오는 게 너무 저도 슬퍼요. 매주 오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태진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태진님의 또 어마무시하고 섬뜩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무섭네요. 우리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이 말이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고요. 아마 제목이 그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없는 사람들이다. 이게 제목으로 했을 때 아주 섬뜩하게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이 세상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더럽다는 거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자칭 반달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건달도 일반인도 아닌 사람인데 제가 뭐 그렇다고 그쪽이랑 인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옛날에 그냥 모 검색 엔진에서 운영하던 팟플레이어 같은 곳에 라디오로 진행할 때 알게 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자기 입으로 반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쁜 일을 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뭐 건실한 사업가이신 것 같은데 자기는 자의반 타의반 반달 인생이다. 나서 반달이라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도 이분은 똘비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분은 20대 시절, 시기로 치면 90년대 초반일 거예요, 아마 이때가. 이때 이분은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어떤 일본 영화를 보고 와, 일본 진짜 쩐다, 살고 싶다,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일본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이분께서 말씀하신 게 그때 괜히 그 영화를 감명 깊게 봐서 내 인생이 더럽게 꼬였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분은 스카이 바로 아래 단계의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명문대학교죠. 스카이 바로 밑등급 대학을 다녔으니까. 그리고 학창시절도 공부만 하고 학교집, 학원집 뭐 이런 식으로 살던 인생인데 늦바람이 무섭다고 일본에 대한 로망이 생겨버리니까 그쪽으로 대학교를 편입을 한 건지 재입학을 한 건지 뭐 하셔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일본에서 재계서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아주 큰 무역회사에 입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그때 일본 직장 문화는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굉장히 빡빡했다. 너무 빡빡하고 너무 위계질서가 예. 내가 그 당시 때 동시대 한국에서 직장생활 안 해왔지만은 적어도 일본이 더 빡세고 업무가 더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근은 밥 먹듯이 하고 대신에 돈은 한국에서 버는 것보다 몇 곱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원한 일본 생활은 이게 아니었어요. 조금 더 여유롭게 있으면서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면 일본 여름 풍경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약간 버들나무 막 하면서 자전거 떼릉떼릉 타면서 논밭 가로지르고 뭐 이러면서 그런 거를 눈에 담고 싶고 그랬는데 예. 일에 치여 사니까는 그런 거를 못 담고 사니까는 아, 이거는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다. 내가 영화에서 봤던 그런 일본의 모습이 아니다. 내가 일에 치여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돈은 조금 덜 벌더라도 사람에 안 치이고 일에 안 치이는 그런 워라밸이 좀 있는 네. 일을 한번 구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 큰 기업을. 그래서 한적한 곳이 어딨나 한번 지도 같은 것도 보고 지역 같은 거 안내문 같은 것도 보고 그 지역에 있는 또 구인관공 같은 것도 보고 하다 보니까는 어떤 조그만한 소도시인데 단순 사무직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접하게 돼요. 근데 그 도시에 대해서 1도 지식이 없어서 네. 이 도시가 과연 갈만한 도시인지 아닌지 막 비교를 해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일본 여름의 풍경을 딱 담을 수 있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여기다. 네.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일본 라이프다. 이게 진짜 와타시와다 이러면서 그곳으로 이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동 시간은 대충 도쿄에서 6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곳이었는데 기차역에 딱 내리니까는 진짜 아담하고 이쁘고 정리가 잘 된 시골 마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눈앞에는 딱 내리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앞에는 밭인지 논인지 열심히 일하시는 농부님들도 보이고 풀레음도 코끝을 살살 간지럽히는 게 딱 이거다. 이거지. 이러면서 면접을 보러 네. 그 사무실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예. 그 사무실이 기차역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도보로 한 10분 내외에 있는 거리였는데 아무튼 면접을 보러 갔는데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데 첫 인상이 뭐랄까 좋게 말하면은 촌티가 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고 제가 여쭤보니까는 그분 똘비라는 분이 말씀하시길 보통 우리가 양복을 입으면은 검은색이면 검은색, 회색이면 회색, 혹은 투 컬러로 맞춘다 해도 어울리는 색으로 입잖아요, 대부분. 자켓은 뭐 갈색이라면 바지는 검은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톤이 좀 낮게끔 입는데 그분께서 설명하시기를 자켓은 갈색인데 예. 예를 들어서 바지는 핑크 그리고 또 안에 와이셔츠는 파란색 그런 식으로 옷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걸 보고 나서도 그냥 패션에 자기만의 철학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런 것보다 더하고 더한 파격적인 패션을 이미 도쿄에서 눈에 질리도록 담아왔거든요. 막 굽이 40cm 되는 거 막 신고 다니는 사람도 봤고 머리를 산다라박보다 더 높게 세우는 사람도 봤고 그랬던지라 이런 패션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패션이구나. 예. 거기다가 내가 뭐 디자인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여기서 단순 사무직을 하려는 건데 뭔 상관일까 생각에 첫 만남은 다소 독특했지만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 똘비라는 분의 스펙을 보니까는 여기에 올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대학을 나왔고 일본에서 엄청 큰 대기업을 다니다가 굳이 시골로 와서 간단한 사무 업무를 하기 위해 여기로 왔다는 거에 대해서 예. 약간 신비한 듯 쳐다보죠. 왜 여기 와 계시냐. 당신은 저기 도쿄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똘비라는 말씀하시길 그런 삶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왔다. 여기 보니 근무 시간이 이렇게인데 추가 근무도 없다고 해서 괜찮을 것 같아서 왔다라고 말하니까는 그래도 희한하게 보더래요. 일단은 희한한 게 한국 사람이고 명문대 출신, 대기업 출신 이런 사람이 여기 와서 일을 한다. 우리는 좋은데 괜찮으시겠냐고 또 한번 재차 물어보더라고요. 괜찮다.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단순 업무이긴 한데 네. 이게 지금 뭘 하는지 우리가 말하는 걸 들어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가도 된다 라고 말을 하더래요. 뭔 이상한 일을 하길래 이런 말을 하나 싶어서 들어봤대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간단한 사무 업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야쿠자예요. 일단 빠친코를 운영해요. 이 도시에서. 그리고 상품권을 받아오면 현금으로 바꿔주는 사무실이 있는데 그거를 장부에 적는 걸 기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 구인구직할 때 단순 사무직이기에 지원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는 그런 일이라서 똘비도 살짝 꺼림칙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불법이 아니래요. 예.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그 당시 때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또 여기서 면접관이 말해주기를 우리가 원래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주기로 했으면은 당신은 스펙도 좋고 굳이 여기 와서 일하고 싶다고 하면은 400만 원에다가 숙식 제공해주겠다. 일단 멘션 같은 거 우리가 쓰는 멘션이 있는데 거기다 지내시면 되고 예. 식사하시는 거 영수증만 들고 오면은 바로바로 현금으로 주겠다. 나쁘지 않잖아요, 조건이. 또 들어보니까 이래서 약간 무장이 해제가 되면서 괜찮은 조건. 그 당시 때 그분들이 말했던 그 금액은 이 사람이 원래 다니던 그 회사에서 받던 임금의 70% 정도에 거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집세도 공짜, 밥도 공짜, 거기다가 또 마을도 조용하고 이 사람들 보니까는 우리가 TV에서 봤거나 영화에서 보는 야쿠자들처럼 인상이 세거나 이게 아니라 약간 좀 나쁘게 말해서는 덜 떨어져 보이고 좋게 말해서는 순박한 사람들처럼 보이더래요. 그래서 내가 도쿄에서 봐왔던 야쿠자들 무리들의 모습이랑 여기랑 너무 틀리다. 이 사람들 보니까는 그렇게 뭐 몸에 무인신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경계심 풀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잘 됐다. 그러면은 오늘은 일을 할 수 없으니까는 어디 보자. 이번 주는 그때 예를 들면 목요일이라고 치면은 목, 금, 토, 일은 쉬시고 4일 동안은 동네 분위기도 파악을 하시고 월요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걸로 하자. 월요일 날 아침 9시까지 이곳으로 오시면 된다 라고 말하고 다른 부하 직원한테 차로 숙소까지 데려다 주라고 말을 하셔가지고 똘비라는 분이 그 차를 타고 숙소로 가게 돼요. 네. 근데 이 시골 특성이 조금만 벗어나면은 논밭이잖아요. 근데 그 도로 끝에 꽤나 이쁘게 잘 지은 맨션 하나가 있더래요. 오. 근데 그 맨션으로 가는 길이 정비는 다 된 부지 같은 걸로 다 구역을 나눠놓은 자리인데 초입길은 주차장에 있고 그 뒤에 그냥 그 부지들은 다 비어있는 땅인데 그 길 끝에 맨션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맨션 뒤로 강이 흐르고 그리고 그 맨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간 높은 담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담을 지나기 위해서는 큰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그 문을 지키는 경비가 있어요, 또. 그래서 뭐 배달을 시키거나 이러면은 거기서 경비가 픽업을 해서 갖다 줘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여튼 그 맨션을 배정받고 정문을 통과해서 차로 한 1분 정도 더 가니까는 딱 맨션 앞에 정문에 딱 도착하더래요. 내려주고 호실을 배정받죠. 근데 제일 꼭대기층에 받았어요. 한 8층쯤 되는 걸로 그때 그분이 기억하시는데 그 데려다준 직원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8층에 딱 짐을 넣어주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보여도 우리도 조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밤에 좀 시끄러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숙소 쓰는 것보다 더 높은 곳을 일부러 줬다. 왜냐면 밑에 있으면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는 네. 이 밑에 층하고 밑에 층 아무도 없다. 1, 2, 3층만 우리가 쓰고 4층, 5층, 6층 이쪽은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는 아마 시끄럽진 않을 거다. 그리고 당신이 관여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마라. 이것만 지켜달라고 말을 하더래요. 네. 만약에 당신이 책임질 수 없는 일에 관여를 해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내는 동안 끌어오는 소리가 나든 술 먹고 길바닥에 오줌을 싸든 신경을 쓰지 말래요. 알겠다고 했죠 그냥. 근데 그때 느낌이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약간 무게감이 느껴지면서 이 사람도 그래 야쿠자는 야쿠자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풀고 집을 싹 보는데 제품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냉장고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뭐 다다미식으로 된 방 같은 게 있고 그냥 약간 일본의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느낌으로 지어진 집이래요. 안방은 문이 돼 있고 화장실도 문이 돼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거실로 들어간 다다미 돼 있고 뭐 약간 이런 느낌적인 느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괜찮네 그러면서 뒷배란문을 딱 여니까는 강이 딱 흐르고 바람이 싹 불면서 그래 이거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날 저녁이 되기 전에 잠시 낮잠을 한숨 잡니다. 네. 그러다가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한번 깨요. 한 오후 5시쯤에 이런 소리가 깨는 거예요. 그때 뒤에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뭐지 하고 밑을 내려다 보니까는 강가에서 사무실에서 봤던 사람들 중에 좀 약간 덩치가 있던 야쿠자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더래요 거기서. 그래서 물놀이를 하는구나 하고 보면서 담배를 한 대 탁 피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때는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봤던 거고 담배를 한 모금 두 모금 먹다 보니까는 물놀이가 아니더래요. 왜냐면은 물에 들어가 있는 사람 한 명이에요. 그 주변도 둘러싸여 있고 주변 사람들은 웃으면서 있는데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야. 이게 뭐지? 라는 생각에 망설이고 있는 타임에 물에서 그 사람 꺼내서 다시 맨션에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뭐지?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이거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날 이후로 주말까지는 별일이 없이 지나가고 월요일날 출근을 하게 돼요. 일단은 월요일 출근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해보고 좀 안 될 것 같으면은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네. 하고 월요일 출근하는데 별거 없더래요. 너무 조용하더래요. 그러니까 밖으로 오는 사람도 몇 명 없고 그냥 출근해서 놀다가 퇴근하는 그런 정도? 그래서 굳이 나를 구인구직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정도로 네. 이거는 그냥 자기들끼리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인데 왜 나를 뽑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퇴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사건이 벌어지는데 퇴근을 하고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신입사원 오셨으니까 우리가 파티를 열어주겠다 라고 번화가로 부르게 돼요. 술을 먹고 되게 화목한 분위기에서 취기도 약간 오른 상태로 다시 숙소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맨션으로. 복귀를 해서 잠을 자려고 이부자리를 피는데 뒷베란다 문 여는데 밑에 구석에 어떤 검은 물체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대요 계속.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는 아주 머리가 긴 여자가 벽을 보고 서 있더래요. 그냥 그 기모노 같은 옷을 입고 얼굴을 안 보여주고 벽을 바라보고 서 있더래요. 깜짝 놀래죠. 근데 거기다가 이게 방에 불을 끈 상태가 아니라 방에 불을 킨 상태였어요. 집에 들어온 방에 불이 켜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쪽 면으로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죠. 귀신이고 뭐건 간에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든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든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누구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누구시냐고요 하면서 저벅저벅 걸어가니까는 여자가 보통은 걸어오면은 힐끗 보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라고 하고 어깨를 잡았는데 너무 차갑더래요. 손이 얼 정도로 차갑더래요. 그래서 차가 손 떼는 순간 그 사람은 사라지고 없는 거야. 뭐지 이거? 내가 술에 취해 잘못 본 건가? 근데 그렇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생생하잖아요 이 광경이. 예. 너무 찝찝한데? 라는 생각에 잠은 자야겠고 너무 찝찝하고 원래 거실에서 잠을 잤는데 안방으로 침구로 옮겨서 일단 잠을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에 출근을 했어요. 근데 출근을 하려고 1층으로 딱 내려갔는데 1층 입구에 생전 처음 보는 껄렁껄렁한 사람이 인사를 하더래요. 좋은 아침이라고. 반갑다고 하니까 새로운 신입사원이냐고 하길래 맞다고 하니까 내가 어제까지 출장 갔다 와서 오는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담아내기 과장이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더래요. 근데 되게 젊어 보이더래요. 한 22, 셋? 머리는 노란색의 전형적인 일본 양아치 같은 스타일로 입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보면서 실실 웃더래요. 자기를 보면서. 여기 온 거 축하한다고. 그래갖고 반갑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어제 봤냐고. 아니요 어제 뭘 봤냐고 하니까 어제 그 집에 있는 귀신 봤냐고. 웃으면서 말을 하는 거야. 귀신이니까 그거 있잖아 벽 보고 있더래.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원래 그 집에서 있는 귀신이라고.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이렇게 하는 거 갑자기.
그래서 무슨 재미있는 얘기 한다고 나 지금 출근해야 된다 이따가 하자니까 괜찮다고 내가 거기서 높은 위치에 있어서 내가 전화 한 통 하면 된다고 재밌는 얘기 하나 내가 듣고 가라고. 근데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똘비라는 분이 그래 한번 일단 얘기는 들어보겠다니까는 도박을 하러 오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차를 팔고 어떤 사람은 집을 팔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들어놨던 적금을 깨서 한탕주의 삼아서 여기 덤벼들고 어떤 사람은 팔 게 없으면은 자기를 팔고 자기도 팔아서 안 되면 뭘 팔겠냐길래 모르죠. 그거는 자식을 팔겠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뜬금없잖아요. 입사한 지 하루 됐는데 그럼 자식을 팔고 그 다음에 뭘 팔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뭘 팔 게 있나요? 그쯤 되면 더 있지 않지 않을 거니까 희망을 팔겠지 이러는 거야. 희망이요? 라고 물어봤어. 다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잘 들어봐. 그때 도박의 몫으로 카이저라는 그 만화가 있잖아요. 아 정말 좋아하죠. 그 보면은 뭐 지하로 가서 돈을 벌어서 탈출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도박을 하고 지하가 뭐 그거는 희망 있죠. 희망. 그렇죠. 나갔을 때 희망 있잖아요. 그 희망도 돈이다. 그 희망까지 우리는 가져간다. 나중에 정 팔 게 없으면 우리는 희망을 주는 척하면서 희망을 다 뺏는다. 그래서 나는 가끔 내가 해이해지거나 내가 인간성을 조금 더 가질 것 같으면은 나는 그 집에 가끔 올라가 잔다고 혼자. 귀신을 보는데 나는 무섭지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들으면서도 뭐 이런 사이코 같은 소리가 다 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에 타라고 내가 데려다 준다고 차에 타서 출근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출근해서 하루 종일 야한 잡지만 봐요. 야한 잡지만 보고 막 야한 말만 하고 난 나라 이러면서 소리만 지르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뭐지 뭐하는 미친놈이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이제 이틀을 일했는데 안 되겠다. 그만둔다고 말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 어떤 그 젊은 사람이.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그 지부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면접 봤던 사람들은 그냥 부하 직원들이고 그 사람한테 딱 갔어요. 가가지고 사실 할 말이 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똘비를 쓱 보더니 하는 말이 그만두게? 라고 말을 하더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약간 틀린 것 같다. 내가 여기서 일을 하는 게 나한테도 발전되지 않을 것 같고 여기서 내가 생전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다 보니까는 약간 좀 정신적으로 혼란이 온다 라는 생각을 해서 내가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뭐 앞뒤가 약간 흐리멍텅하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 담아내기 과장이라는 사람이 책상을 탁 치면서 요시 하면서 딱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그럴 줄 알았다고. 너 그럴 줄 알았어. 좋아 그러면은 그만두고 싶으면 나가서 네 짐 찾고 방 빼서 가. 우리 안 잡아.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아 미안하다고 일한 거는 안 받겠다 이거는. 아 일한 것도 받아가야지. 왜 안 받아가냐고. 짐 다 정리하고 다시 이 사무실로 오라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오라고. 아니면은 혼자 들 짐이 좀 많으면은 우리 직원 데리고 가라고. 아니다 택시 불러 가겠다. 아 택시 여기 못 들어가니까 그냥 차 타고 가라. 이러면서 직원 하나 붙여가지고 예. 야 너 짐 실어가지고 다시 일로 와 이래갖고 집에 가서 짐을 싣고 다시 왔대요. 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그 담아내기 과정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근데 이건 알고 가야 된다고. 뭘 알고 갑니까? 그러니까 너가 여기서 봤던 것들 우리가 하는 것들 뭐 내가 했던 말들 네가 함부로 떠들면 나 뭐가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럴 일은 없다. 제가 뭐 남는 게 있다고 오늘 겪은 일을 말을 하겠냐 들은 얘기를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담아내기 과장이 하는 말이 나 믿어? 아니요. 그래 그럼 내가 널 믿겠냐? 너 내 이름 정확히 알아? 내가 자고 나란 환경 알아? 너 내가 부모님이 계시는지 형 동생 있는지 누나가 있는지 너 알아? 나에 대해 알아? 그렇게 알아도 안 믿는 게 사람들인데 오늘 처음 본 너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믿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똘비라는 분이 그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말하니까는 뭘 하나 적으래요. 그래서 뭘 적냐니까 각서 같은 건데 적으라고. 어떤 각서인가 하고 보니까는 이 얘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을 내고 가겠다. 그러면 보내주겠다 이거예요. 너가 비밀 유지를 하기 위해서 네가 1억을 맡겨놓고 가라. 우리가 보고 한 10년 정도 있다가 네가 만약에 뭐 진짜로 아무한테 말 안 했으면 그때 돌려줄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아니 이게 뭔 일이냐. 이게 앞뒤가 맞는 이게 가당치나 한 내용이냐. 그러니까는 담아내기 과장이 그치 말이 안 되지. 네가 지금 비밀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이래서 조선놈들은 참 멍청하다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조선놈이란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더래요. 그래서 약간 발끈하는데 그 담아내기 과정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성질 부리면 너 뒤진다 이렇게 딱 말을 하더래요. 너 여기서 지금 세포 하나라도 움찔하면 넌 나한테 뒤지는 거야. 너 여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왔나 본데 네가 이쪽 문화를 모르니까 단순 사무직 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구인구직이 뭔지 모르고 와서 하루 이틀 일하다가 우리가 만만해 보여서 가겠다는가 본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구인구직 올라올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이런 일인지 알기 때문에 안 올라고 한다 원래. 여기서 일하는 걸 별로 안 좋게 보고 그래서 안 올라고 하는데 너는 약간 멍청하게 끌려 들어왔으면은 네가 멍청하게 두 번을 왔는데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너를 그냥 보내주겠냐고. 여기서 너의 선택지가 두 개 있다. 1억을 내고 가든지 아니면은 딱 1년만 일하고 가라. 대신 우리가 원래 주기로 했던 70%의 돈 주겠다. 그래서 그 똘비라는 사람이 한 말이 근데 그 방엔 못 있겠다. 귀신 나오는 방을. 알겠다. 그럼 귀신 안 나오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오게 할 수가 있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따라와 이러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차를 타고 또 맨션으로 가더래요. 그래갖고 부하들을 몇 명 데리고 근데 그 맨션 천장을 뜯더래요. 뜯어내니까는 거기에 랩으로 칭칭 감겨진 그런 사태들이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이거 치우고 이거 우리 신사에 맡기고 절 좀 하면은 귀신 안 나와. 귀신보다 무서운 게 우리야. 귀신이 뭐가 무섭냐 사람이 무섭지. 트렁크에 싣고 가더래요. 근데 이게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게 참 똘비라는 분께서 말씀하시길 자기는 타국이잖아요. 아예 나 하나 없어지면은 뭐 어떻게 찾겠어요. 타국에 나 혼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만의 로망을 가지고 시골에 와서 살면 되겠다라고 했지만은 정작 시골이 위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진짜 멍청하게 내가 시골 내려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부하 직원들은 그 랩에 쌓인 것들을 가지고 내려가고 담아내기 과정을 앉아가지고 담배를 한 잔 탁 피면서 됐으니까는 일하러 가야지 라고 어깨동무를 다시 딱 하고 나가서 다른 차를 타고 일을 하러 가요. 근데 똘비라는 분이 일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근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때 똘비라는 분이 말씀하시길 내가 왜 이걸 물어봤는지 난 지금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 담아내기 과장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러면은 경찰들이 가만히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그 담아내기 과장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가만히 안 있지. 가만히 안 있는데 여기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공권력을 주무른다는 그런 소린가? 이거 약간 위험한 말은인데 이 생각을 했는데 야 여기서 우리 가게 우리 어떤 야쿠자도 뭐 먼 파가 있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부에 빚을 안 진 경찰이 없다고. 우리는 안 좋은 약도 하고 안 좋은 사업도 하고 우린 돈 되는 건 다 한다. 넌 잘 모르나 본데 여기가 너 뒤에 저거 강 조금만 내려가면은 바닷가로 바로 이어진다고. 네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중국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가 그럼 무슨 일을 하겠냐고. 그리고 연초에 우리는 중국 사람도 엄청 많이 놀러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기가 빠찡코가 여기 허름한데 왜 있는 줄 알아? 이건 내국인 상대하는 거 아니라고. 연말이나 이럴 때 뭐 예를 들어서 빨간 날 이럴 때 중국인들 온다고. 와서 여기서 아주 많은 일을 하고 간대요. 아주 많은 걸 사가고 아주 많은 걸 해간다. 우린 그걸 제공해주고 그러는 곳이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경찰들한테 뇌물 같은 거 안 먹인다. 예. 한 번 빠친코 데리고 오면 다 빠져갖고 안 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뭐 담보 같은 걸 잡거나 그러지 않는데 경찰들이나 네네. 공무원들은 안 잡는데 그냥 적어만 놓는데 장부에다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더라도 크게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한다. 왜? 긁어 부서를 만들기 싫으니까. 근데 넌 참 웃기다. 그게 왜 궁금할까? 야, 너 되게 웃기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 담아내기 과장이라는 사람이. 야, 너 역시 깡이 보통이 아니다. 보니까는. 네. 야, 너랑 갈 때가 재밌는 곳이 또 있다. 라고 말을 하더래요. 재미난 곳 또 어딨냐고 똘비랑 분이 물어봤어요. 예. 나랑 갈 곳이 또 어딨냐. 그러니까는 일단은 일을 하고 주말쯤 돼서 낚시나 한번 하러 가재요. 낚시를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똘비랑 분. 낚시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는 그냥 배 타고 나가가지고 대충 던지면 알아서 낚아온다고. 알아서 올라오니까는 따라오라고. 주말에 뭐 그래 쉬는 날이니까 초과 근무 쳐줄게. 가자고. 나 너 마음에 든다. 뭔지 모르게 마음에 든다. 가자고 한 거야. 그래서 그 평일날 일을 하고 사실은 도망칠 생각도 했대요. 그냥 내가 이거 도망쳐야겠다. 짐 다 놔두고